간호조무사 실전 체크 테스트 사회 보건 간호와 볼게요. 기온, 기습, 기류의 3요소 종합적 작용에 의한 것으로서 포화습도 무포 상태에서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으로 나타내는 온열 지수는 무엇인가? 감각 온도죠. 132쪽 볼게요. 감각 온도란 실온 온도, 유효 온도라고도 불리우며 기온, 기습, 기류의 요소를 종합한 체감 온도로 우리가 체온을 일정하게 유지하려면 열의 생산과 발산이 균형을 유지하여야 가장 적당한 온감과 쾌적감을 느끼고 쾌감되는 보통 차기 상태에서 안정 시 가장 쾌적하게 느끼는 기후 범위를 말하죠. 옆에 팁 볼게요. 감각 온도란 무풍이면서 포화습도의 조건 하에서 느끼는 온감과 같은 동일한 온감을 주는 기온을 말하죠. 인체 내에서 산소보다 쉽게 헤모글로빈과 결합하여 혈중 산소 운반 능력을 낮추며 중독 증상이 나타나는 대기 오염물으로 오른 것은 일산화탄소 162쪽을 볼게요. 일산화탄소 팁으로 먼저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의 공기보다 가벼운 기체로 면역성이 있고요. 주로 물체의 불완전 요소 시에 많이 발생한다. 일산화탄소는 혈중의 헤모글로빈과 친화성이 산소에 비하여 210배나 강해서 산소 헤모글로빈의 형성을 방해하여 혈중의 산소 농도를 저하시키고 결국 조직세포에 공급할 산소의 부족을 초래하여 무산소증을 일으키게 된다. 이를 일산화탄소의 이중작용이라고 하고요. 밑에 볼게요. 일산화탄소의 특징. 일산화탄소는 분자량이 28.1g 머리 냄새가 없는 면역성의 무색 기체의 비중으로이고요. 일산화탄소의 노출로 인한 건강상의 장애는 산소 부족으로 인한 결과이다. 일산화탄소 중독 증상으로는 두통, 현기증, 호흡곤란, 보행장애, 시력장애, 의식상실 등이 있고요. 일산화 중독 시 가장 먼저 신선한 공기를 제공해 주시고요. 옆에 내용을 볼게요. 일산화탄소는 탄소 화합물을 태울 때 산소가 부족하거나 온도가 충분히 높지 않으며 불완전 연소하여 생성되는 것이고요. 옆으로 볼게요. 흡입한 일산화탄소는 헤모글로빈의 결합력이 산소보다 210배 강하며 카르복시 헤모글로빈을 형성하여 헤모글로빈의 산소 운반 능력을 발달하고요.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미, 무취, 무자극성이며 공기일에 대하여 비중이 0.967인 까닭에 활산성과 침투성이 강하여 위험성이 많으며 중독 시 신경 이상증이 나타나는 거죠. 문제. 모형의 정점으로 오른 것은 여러 번 반복하여 관찰하고 시험해 볼 수 있다. 페이지 52쪽 볼게요. 교주 매체의 특징에 봐서 모형은요, 실제와 가까운 유사물을 묘사함으로 사용 가능하고요. 역동적 학습이 가능, 공간, 점유, 이동 불편하고요. 시간의 소모가 되고요. 고비용이 나는 거. 옆에 모형의 장점 볼게요. 모형의 장점은 실물이나 실제 상황을 활용할 때와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실물에서 볼 수 없는 세부적인 부분까지 볼 수 있으므로 개념 습득과 기술 습득에 효과적이죠. 호흡기 동해 체내로 흡입되며 복통, 비인열, 변비 등을 호소하며 잇몸이나 치아 주위에 검푸른 철색이 나타나는 직역병은 무엇일까요? 납죽록이죠. 페이지 246쪽 볼게요.
납은요, 천백색, 은혜색, 연하고 무거운 금속 고체로 주로 호흡기 통해 체내로 흡입되며 피부로 흡수되고요. 납은 자동차 휘발유 첨가제, 페인트, 전선, 피복제, 추석기나 배터리 제조 원료 등의 간범위에 사용되고 있고요. 납에 대한 주요 노출원은 납이 함유된 페인트고요. 인체의 방어 체계가 불완전한 어린이의 경우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 신경장애를 나타난 것으로 밝혀졌고요. 얼굴이 참백하고 사지마비, 심한 위장장애, 신장장애는 물론 조혈기능의 장애로 빈혈증을 나타내고요. 신경근육장애와 중추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기 발견이 어렵기 때문에 조용한 질병이라고도 하고요. 우리나라에서 처음 납중독으로 사망한 것은 인쇄공에 의해서 발생됐고요. 옆에 볼게요. 납중독. 납중독을 예방하려면 납을 취급하는 공장에서 근무하는 작업자는 반드시 방지 마스크를 착용하고 작업복, 보호을 입고 작업해야 하고요. 조기 예방하려면 정기적으로 건강검진을 하셔야 되고요. 납중독 직업병의 특성, 빈혈 등 조혈기계, 주축 및 말초신경계, 신장염 같은 신경계, 소화기계에서는 복통, 변비가 생기고 생식기에서는 정자가 감소되고 유산이 증가되는 질환이 유발되고요. 쉽게 배출되지 않고 뼈와 뇌까지 침투해서 태반을 통과하므로 선천성 질환, 하스 장애가 유발되죠. 우리나라에서 시행되는 노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설명. 현재 장기 요양 등급은 5등급과 인지 지원 등급으로 나누어 운영. 건강보험제도와 별도로 운영하고요.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같으나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보험료를 징수하고요. 보험자 및 관리 운영기관이 보험자 관리 운영기관이 일원화되어 있고요. 서비스 대상이 고령, 노령으로 일상생활에 혼자서 수행하기 힘든 어려운 노인으로 대상으로 한정된 제도죠. 자, 106조를 볼게요. 장기 요양급여 제공의 기본 원칙 팁 볼게요.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시상태, 생활환경, 노인 등 그 가족의 욕구 선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이를 적정하게 제공해야 하고요.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가족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장기 요양을 받는 재가급여를 우선적으로 제공해야 하고요. 장기 요양급여는 노인 등의 심시상태나 건강 등이 악화되지 아니하도록 의료 서비스와 연계하여 이를 제공해야 하는 거고요. 밑에 재가급여 장단점 볼게요. 재가급여의 장점. 평소 생활했던 친숙히 환경에서 지낼 수 있고요. 사생활이 존중되고 개인 중심의 생활이 가능. 단점은 의료, 간호, 요양 서비스가 단편적으로 진행되기 쉽고요. 긴급한 상황에 신속한 대응이 어렵죠. 자,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 예를 볼게요. 106쪽 볼게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70세 남자는 장기 요양급여 대상이고요. 결핵으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60세 남자는 대상이 아니고요. 혈관성 치매로 신체활동이 어려운 40세 남자는 장기 요양급여의 대상이 되는 거죠. 앞쪽을 넘겨볼게요. 105쪽을 펴볼게요. 장기 요양보험제도의 의입.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세수, 목욕, 식사, 백설, 이동, 조리, 세탁, 간호 등 필요한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를 말하고요.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 지원을 등의 장기 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요.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기 위함이고요. 장기 요양보험 사업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고요.
장기요양보험의 가입자는 국내에 거주하는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국내 체류하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법으로 정한 요건을 갖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고요. 노인장기요양보험자의 가입자는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와 동일하며 그동안 3등급으로 운영되었으나 2014년 이후로 5등급으로 신설되어 2017년에는 인지지원 등급이 추가 시설이 되었고요. 장기요양급여 대상자는요. 65세 이상 또는 65세 미만으로서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급여를 제공하죠. 이 정도로만 볼게요. 1999년 2월 8일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의 특성을 볼까요? 보험급여의 균등 수익이죠. 단기 보험이고요. 그 다음에 강제적인 가입이고요. 이 정도 보고요. 자, 97쪽 볼게요. 자, 팁해 볼게요. 자, 법률에 의한 강제 가입, 능력에 따른 보험료의 차등 부과, 보험급여의 균등한 혜택, 보험료 납부의 의무성, 보험료가 분담이 되는 거죠.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50%씩 부담하는 거죠. 자, 밑에 내용 볼게요. 국민건강보험의 특성. 일정한 법적 요건이 충족되면 본인의 의사에 관계없이 강제 적용되고요. 보험 가입을 기피할 경우 국민 상호 간의 이양 부담을 통하여 의료비를 공동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건강보험 제도의 목적 실현이 어렵게 되고요. 자, 두 번째 줄. 국민건강보험에서는 사회적 연대 지초로 의료비를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목적이므로 소득 수준 등 보험료 부담 능력에 따른 차등적으로 결정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에서는 보험료 부과 수준에 관계없이 관계 법령에 의하여 균등하게 보험급여가 이루어지고요. 1년 단위의 회계 연도를 기준으로 수익과 지출을 예정하여 보험료를 계산하며 지급 조건과 지급액도 보험료 납입 기간에 상관없고 지급 기간이 단기 기간이고요. 건강보험은 각 개인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일정한 부담으로 재원을 조성하고 개별 부담 관계없이 필요에 따라 균등한 급여를 받음으로써 질병 발생 시 가계에 지우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소득재 분배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문제. 영양염료의 유입으로 과도하게 수증생물에 번식해서 생기는 수질오염의 현상을 뭘까요? 부영양하죠. 182쪽을 볼게요. 자, 밑에 부영양화에 의해 플랑크톤이 이상 발생해서 적가색을 나타내는 현상을 적도라한다. 일시적으로 산소 소비가 증대하여 산소 결핍 때문에 어패류의 폐사를 초래하고요. 담수의 플랑크톤이 증식해 빛을 나타내는 현상을 물의 꽃이라고 하고요. 호수에서는 물의 체류 시간이 매일 길고요. 거기서 분해된 유기물에서 만들어진 영양염료를 이용해서 식물성 플랑크톤을 수세식물이 생육하는 기회가 많다. 이와 같이 영양분이 많은 수역을 부영양화된 수역이라 한다. 수역이 점차 영양분을 증가해 가는 현상을 부영양화라고 하죠. 자, 밑에 182쪽 팁 볼게요. 부영양화란 인산염과 유기물질의 영향으로 물의 가치가 상실되는 것을 의미한다. 자, 예를 들어서 생활하수나 가축의 배설 등 하천에 한꺼번에 많이 유입되어 물속에 유기물과 무기물이 증식하는 현상을 말하죠. 광성 지역에 사는 주민이 오염된 농작물을 섭취하고 보행장애, 요통, 근육통, 골연화화, 신기능 장애와 같은 증상을 보였다. 이 증상과 관련된 물질은 뭐죠? 카드뮴 중독이죠. 247쪽 볼게요. 카드뮴은
부드럽고 연성에 있는 은빛색 광택의 금속도는 분말로 냄새가 없고 부식에 매우 강한 성질을 지닌 금속이고요. 건강상의 영향에서 자, 봉해장애, 근육통, 골혈나 폐부종을 동반한 심폐기능 부전으로 죽음에 이르는 일도 있고요. 카드뮴 중독 증세로 카드뮴이 뼈에 축적되어 뼈가 구부러지고 변형이 일어나 전신의 통증을 수반하는 질환을 말하죠. 옆에 팁 볼게요. 카드뮴 주요 뇨축 경로 증상 볼게요. 주요 뇨축 경로 분진과 흉내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서 흡인되고요. 단기 쉴 때는 발열, 오한 이 정도 보고요. 장기로 노출실 경우에는 자, 요담배, 폐기종, 폐쇄성 폐질환, 비인열, 간 기능 장애, 골연령증, 칼슘 결석 이 정도 볼게요. 보고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사람 중에서 누구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고서 업무를 감당하는가? 시장, 군수, 구청장이죠. 69쪽을 볼게요. 보건소에서 보건 계모 활동의 중심이 되는 보건소. 자, 이 보건소는 주민과 직접적으로 접촉이 많은 국가의 보건의료 제도의 하부 체계로서 최일선 보건행정조직이고요. 자, 밑에 내려오셔서 보고소장은 의사의 면허를 가진 자로서 1인을 두되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임명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건식품위생, 의료기술, 의무, 약무, 간호, 보건진료 직렬의 공무원을 보고소장으로서 임명할 수 있고요. 따라서 보고소의 인사권은 시장, 군수, 구청장이 담당하고요. 보건소장은 시장, 군수, 구청장의 지휘 감독을 받아 보건소의 업무를 감당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 감독하며 관할 보건지소, 건강생활지원센터 및 보건진료소 직원 업무에 대해서도 지휘도 감독하죠. 문제 볼게요. 우리나라 속하는 WHO 지역사무소는 어딜까요? 서태평양 지역 마닐라죠. 이거는 제가 안 볼게요.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82쪽을 볼게요. 자, 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건 볼게요. 보건의료 전달체계란 보건서비스 전달과 관련되어 이루어지는 모든 사회조직과 배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의료가 필요한 사람이 적정 시간에 의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화한 것이고요. 5가지 제일 중요하죠. 보건의료 수요자에게 적절한 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 지역별로 병의원이 골고루 있어야 시행, 질병의 심각성에 따라 적합한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고요. 보건의료기관의 설비 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 건강은 국민의 기본 권리죠. 다음 문제 볼게요. 곰팡이균 식중독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자, 페이지 206쪽을 볼게요. 자, 곰팡이균은 요점 정리에 나와 있더라고요. 자, 요점 정리 볼게요. 죄송합니다. 자, 페이지 289페이지. 289쪽을 보시면 네, 바로 남아있죠. 곰팡이균에 의한 식중독. 한 번씩 보면은 책의 내용이랑
요점 정리 내용이랑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없고 그러더라고요. 네, 볼게요. 곰팡이균에 의한 시중독. 당질이 풍부한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곡류 등의 저장 유통 중에 오염된 곰팡이에 의해 생성된다. 아플락토신, 오크라토신, 제한내노 등이 있고 신장장애, 간장장애, 중추신경장애, 피부염, 간암을 유발하고요. 곰팡이 독은 조리, 가공 후에 잔류함으로 농산물 보관에 주의하셔야 되죠. 그래서 답은 탄수화물, 당질이 풍부한 식품에서 흔히 볼 수 있다가 답이 되겠죠. 질병에 걸림 확률 또는 위험도를 측정 추적해야 하며 발생 원인을 규명하는 데 유용한 지표는 뭐죠? 발생률이죠. 자, 페이지 66쪽을 볼게요. 자, 질병 관련 지표는 발생률과 유병률이 있고요. 자, 발생률은 감수성 있는 인구 집단에서 특정 질병이 발생한 수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죠. 발생률은 어떤 시점에서 새로이 나타난 질병이나 상해수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때 중요한 것은 관찰할 대상 집단에는 이미 관찰 대상이 사건이 발생해서 다시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제외시켜야 한다는 거죠. 자, 발생률은요. 공식은요. 건강한 전체 인구 수분의 일정 기간의 특정 질병에 걸린 수 곱하기 1000이 되겠죠. 자, 표를 볼게요. 유병률과 발생률의 비교. 자, 유병률은요. 먼저 발생률을 볼게요. 발생률은요. 건강한 전체 인구수가 분모고 분자는 새로이 특정 건강 문제가 발생한 사람 수고요. 유병률은요. 부모가 전체 인구수의 분자는 현재 특정 건강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수를 말하죠. 자, 유병률 볼게요. 유병률이란 전체 지역사회 주민 중 특정 질병이나 건강 문제에 이완되어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고요. 즉, 유병률은 주어진 시점에 나타나 있는 모든 질병이나 상해수의 비율을 말하고요. 유병률은 이미 질병에 이완되어 앓고 있는 사람, 즉 과거에 발병한 사람은 모두 포함하게 되므로 질병의 발생률과 유병기간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고요. 즉 발생률이 큰 질병일수록 이완기간이 긴 질병일수록 유병률이 증가하죠. 자, 유병률이 낮은 질병은 발생률이 낮고 치명률이 높은 질환이거나 빨리 치유되는 질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유병률과 발생률은 서로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자, 문제 볼게요. 보건교육의 평가 방법으로 묶인 항은 뭘까요? 관찰, 구조지물, 상문지, 실기시험 있죠. 자, 35쪽을 볼게요. 자, 확인해 볼게요. 자, 31쪽을 펴볼게요. 자, 31쪽에 보건교육 실시 절차가 있는데요. 자, 절차는 도입, 전개, 종결이 있고요. 도입에서는 자, 가장 중요한 거는요. 관계를 형성하고 주의를 집중시키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전개는요. 교육의 중심이 되는 단계고요. 넘겨볼게요. 자, 그 다음에 종결은요, 요약하고 정리 점검하는 거죠. 그러면, 자, 보건교육을 평가하는 방법은요, 자, 몇 가지 있죠. 자, 구두 질문법, 형정법, 실기시력, 지필검사, 지문지법, 관찰법 있고,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답이 이렇게 되고요. 마지막 문제 볼게요. 교육 수준이나 학습의 경험이 일정하지 않아도 관찰력에 의한 학습 목표 도달에 용이하며 농촌 주부들을 대상으로 이유식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려고 할 때 좋은 교육 방법은 뭘까요? 시범이죠. 46쪽 볼게요.
시범은 말이나 토의로 불가능한 기술의 습득의 경우 실제 물건이나 자료를 가지고 시범하는 방법이고요. 동기 유발이 용이하며 대상자가 경험이 없어도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는 것이므로 학습 목표가 도달에 용이하는 거고요. 자, 예시가 제일 중요하죠. 초등학교 1학년생을 대상으로 시소지리나 손씻기 방법, 만성신분증 환자의 가정에서의 복막 투석 방법이 있죠. 자, 여기는 다 중요하니까 볼게요. 장점은 대상자들의 주의 포착과 주의 집중을 시키는데 효과적인 방법이고 강의실에서 가르침 원리와 실제 상황을 관계를 지으며 대상자들의 사고를 자극하는 도전적인 교육 방법이고요. 교육 수준이나 학습의 경험이 일정하지 않아도 관찰력에 의한 학습 목표를 도달이 용이하고요. 단점은 소수에게만 적용 가능하므로 경제성이 없고요. 교육자의 준비 정보의 학습 효과가 달라지므로 교육을 위하여 많은 시간 준비가 필요하고요. 자칫하면 일부 대상자들은 제시되는 시범을 보고 들을 수 없는 경우가 있죠. 자, 유의할 사항. 시범의 필요성 피교육자 요구를 확인하고요. 시범 전에 시범할 내용에 대해서 연습하면서 효과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하시고요. 시범에 필요한 장비 기기를 공구들을 미리 가까운 장소에 잘 정돈해주고 제일 중요한 거 당상은 잘 보이는 위치에 미리 준비하셔야 되고요. 시범을 시행할 장소에 자석 배치를 잘하여 대상자들이 잘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중요하죠. 가장 최근의 내용으로 준비하고 시범하는 방법은 가장 최신의 방법으로 명확하고 이해하기 쉬워야 하고요. 시범 전에 시범 목적, 내용, 절차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하고요. 시범을 계속하고 단계적으로 설명해서 질문 받는 시간을 갖고요. 중요한 부분은 시행 도중에 반복해서 보여주고 피교육자가 스스로 실시해 보도록 하여 잘못된 점은 고쳐주고 반복해서 훈련하도록 격려해 주시고요. 새로 습득한 방법과 기존의 방법을 비교해 주시고요. 시범에 대한 평가를 하고 실패를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원인을 분명히 해주셔야겠죠. 자, 여기까지 해서 제4회 보고 간호학 문제풀이 끝났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